서주현의 5천만의 변호인, 월요일에는 가정법률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함께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조아영 변호사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느낌인지 그러니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지금 애들 방학 기간이라 아, 사실 뭐 애들은 방학이어도 저는 똑같이 일을 해야 하니까 맞아요. 오히려 주말엔 더 바쁜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 아이들하고 일정도 소화하고 많이 어, 놀아주고 아, 그랬습니다. 아이들이랑 노는 주말 항상 보내셨다고 자주 말씀해 주시는 것 네. 같은데, 조 변호사님은 참 변호사로서도 움직여야 되고, 아이 엄마로서도 또 주말에는 역할을 하셔야 되니까, 많은 역할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모두 다 잘하고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늘 그냥 동분서주하고 네. 그냥 매번 최선을 다하는 것 같긴 한데 조금씩 부족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아, 근데 동분서주하면서 버티는 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옥님이요. 제가 새해에 결심한 생각을 허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시네요. 섭섭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도 먼저 좋은 말, 좋은 생각, 감사 스마일. 그것이 내 자신을 위한 것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해주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은옥님. 방금 저희 음악 나가는 동안 조 변호사께서 저한테 오늘 왜 어쩌지 조금 약간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마음이 힘든가? 무슨 일이 있나?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큰일이 없어도 그렇게 따뜻한 말 들으면은 괜히 힘도 더 나고 좋아지잖아요. 조 변호사님이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다 잘해낼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주시고, 아이고, 그러니까는 주변 사람들에게 되게 좋은 기운을 주고, 또 좋은 기운을 받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옥님도 네, 좋은 기운 나눠주시고요. 좋은 기운 많이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를 나눠볼게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음.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예, 저희가 지난주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형사재판 결과를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음. 배드파더스는 2018년 7월에 개설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미지급 문제를 공론화시켰고 3년 전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기준 등을 담은 양육비 이행법을 시행되도록 했죠. 음. 이 양육비 이행법을 이끌어내는데 배드파더스라는 그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가 큰 역할을 차지했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답게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네. 하지만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어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공익성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인격권을 침해할 수 음. 있다며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가 결정됐고 이번에 대법원도 항소심과 같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양육비를 안 준 부모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얼굴과 이름, 직장까지 공개하는 건 사적 제재로서 이런 사적인 제재가 무한정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건 좀 지나치다 이렇게 판단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쵸. 선고유예라고 하면 일단 범행이 경미할 때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이 지나면은 면소되는 효력이 있는 건데요. 네. 일단 이 사안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양형에 고려돼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라는 경한 처벌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유죄를 인정한 이상 배드파더스의 신상 정보 공개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단된 것이죠. 네, 불법성을 어느 정도 원칙에 따라서 네, 인정은 했지만 사실 선고유예라고 하는 것은 뭐 굉장히 선처를 해줬다, 그렇죠. 상황을 많이 맞아. 참작해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사적 제재를 하게 된 데에는 양육비 이행을 법적으로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무리 이행하라고 절차를 밟고 촉구를 하고 해도 양육비를 보내주지 아니, 않으니까 이 정말 궁지에 몰리고 몰린 양육비를 못 받은 부모들이 이렇게 신상을 공개하는 기까지 이르렀다는 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익적인 목적에서의 활동이 좀 위축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아무래도 신상 공개 자체가 위법이라고 인정된 이상 앞으로는 이제 현실적으로 그 행위를 하기에는 많이 이제 위축될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게 조금 뭐 재판부의 판단은 당연히 존중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사적 제재를 많이 허용을 이렇게 조금씩 허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강력 범죄가 아닌데도 그냥 내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렇죠. 공개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네. 이게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 공개에만 한정해서 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칙에 따라서 유죄 판단은 일단 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가 공공 목적의 어떤 신상 공개 이걸 어디까지 명예훼손으로 봐야 되냐 이런 화두를 던지게 돼요. 그렇죠. 일단 우리 법에서 보는 명예훼손 규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형법 307조 1항에서는 이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하는데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증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제 명예훼손하는 경우가 늘어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때는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서 공연하게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하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고 이게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합니다. 음. 즉 아무래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보다 좀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정보통신망에 한번 개인정보가 퍼져버리면 이거를 깨끗하게 지운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죠.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빨리 퍼지고 그래서 더 이 처벌 수위를 강하게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다 보니까 여기에 말을 잘못 한마디 하고 뭔가 보태고 이랬다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실제 사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흔히 발생하는 사안으로 보면 인터넷 카페 등의 그 게시판에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누군지 쉽게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면서 사람을 그 명예훼손하는 내용을 기재해서 고소되는 사안도 많고요. 또 사내 게시판, 이제 단체 톡방에서 타인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음. 이렇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명예훼손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화면 캡처 등으로 증거 확보가 용이하고 네. 그 글을 기재한 사람이 비록 익명으로 기재해도 뭐 아이디 추적 등을 통해서 행위자 확인이 용이하기 때문에 쉽게 법적으로 이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그리고 사실 학교 폭력 사안에서도 이제 아이들끼리 단톡방에다가 뭐 욕설을 하고 누구를 흉을 보고 이런 문제들이 원래는 그 학교 폭력의 범주 안에 들어서 이제 네. 학폭위 제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와 별개로 형사 고소까지 이르는 사건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음. 물론 객관적인 사실만 이야기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면 이때 사실을 적시 음. 유포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도 예, 있잖아요. 맞습니다. 형법 310조에서는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건데요.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이게 규정하면서 위법성 음. 조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음.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어쨌든 그 명예훼손 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오로지 그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네.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인 판단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그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이제 네.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건데요. 이제 이 부분은 사실 그 법원마다 판단이 좀 다르게 일반인들은 느끼실 수 있는데 법원에서 명백히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음. 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함은 이제 적시된 사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되고 행위자로서도 주관적으로 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때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은 널리 우리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집단 내에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을 정하는 경우도 그 공공의 이익에 포함되고요. 그러면 이것이 공공의 이익이냐를 판단할 때는 이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의 상대방, 그다음에 적시된 내용과 성질, 그리고 음.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상황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해서 침해되는 또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도 비교 음. 형량에서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설령 다른 목적이 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어요. 약간의 어떤 보복적인 감정이 있다고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해도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익적 목적이 더 주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평가를 해준다는 건데
이게 사례마다 조금 다를 수도 그쵸. 있을 것 같고, 이걸 일률적으로 이런 표현, 이런 경우는 무조건 명예훼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좀 이해가 쉬울 것 예. 같습니다. 제가 그 구체적 사례 전에 요 공공이익의 판단에 대한 기준을 물론 앞에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네, 판단 기준을 간단히 말씀을 다시 드려보면 네. 그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이어야 되고요. 음, 그것이 이제 관심 사안으로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이제 공개 토론에 기여할 수 있느냐, 뭔가 음, 공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냐, 음, 이런 게 좀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가 명예가 침해당한 사람인데 피해자가 스스로 그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건 아니냐. 이제 이 음.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표현에 의해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 정도, 표현 방법, 동기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례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요 사례 한번 들어보시면은 좀 공공의 이익에 대한 것을 조금 이해하기가 수월하실 것 같은데요. 이 네, 사안은 피해자는 한 대학의 강사로 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그 이유로 이제 대학에서 징계를 받았는데요. 그 네. 징계가 감봉 3개월에 그쳐서 바로 수업에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강의를 하게 되자 이를 막기 위해 같은 학교의 다른 강사가 그분이 이제 피고인인데요. 피고인이 강의실 앞에서 위 수업을 들어서는 안 된다 등등의 이제 소리를 치고 그래서 요 행위는 이제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됐고요. 네. 대학 자유 게시판에 위성희롱 행위 등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명예를 훼손했어요. 요거는 이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니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이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공공의 이익을 인정해서 명예훼손에 대해서 또 정정법 위반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음. 그 판단 내용을 보면은 이 사안은 이제 다른 대학생들에게 성희롱한 강사의 강의를 듣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음.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네. 피해자의 개인적 사생활에 대한 언급이 아니었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미 공인된 비의 사실, 즉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징계가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미 확인된 비의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본인의 요구를 언급한 것이다. 요 내용을 이제 근거로 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피해자는 스스로 성희롱을 저질러서 위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다. 요 음. 부분도 고려가 된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피고인이 그런 명예훼손적 표현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등의 모욕적 표현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음.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으니 이 사람은 강의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적 표현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고려가 된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피고인이 이런 행위를 한 동기가 피해자의 성희롱 행위에 비해서 피해자가 경한 징계를 받아서 다른 소속 학과생들이 다시 피해자의 강의를 들어야 하는 일이 발생하자 이를 저지하고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징계를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음. 주장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런 목적이 대학교 구성원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타 대학이나 우리 사회 전반에서도 대학 내 교수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그런 행위는 음. 중요한 사안에 해당해서 어떤 여론 형성에도 기여한다. 이렇게 그 공공의 이익을 판단했다는 근거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해가 가요.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등의 음, 모욕적인 표현이 없고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이미 공인된 비위 사실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막 이런 행동을 한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사실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으니까 이런 강사의 강의를 듣지 말라는 게 주 목적이었다는 것. 그쵸. 다른 피해자를 더 양산해서는 안 된다. 이 왜냐하면 목적이 있었던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계속 강의를 듣다가 네. 또 다른 그런 성희롱적인 네. 발언을 듣게 될 여지가 있다고 지금 이 사람을 지금 생각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좀 무죄가 선고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데 아직도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사례를 네.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 사안은 이제 노조 회장의 조합비 횡령 사실을 이제 SNS에 올려서 정정법 위반,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선 무죄가 선고된 사안이에요. 음, 이제 A 씨는 2019년 7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제 지회장 B 씨가 조합비를 쌈짓돈인 양 펑펑 쓰고 회계도 누락하고 짜집기 하고 있다.
이런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네. 1심에서는 A씨가 노조 회장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참고로 이 정정법 위반에서는 비방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네. 비방의 목적은 이제 공공의 이익이 있다면 비방의 목적은 인정 안 되고 그러겠죠. 그죠? 공공의 목적이 없다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서로 이제 상반되는 위치에 있는 그런 요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을 인정한 건데요. 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A씨가 올린 글은 조합비 사용 내역 공개를 촉구하기 위한 공익 목적이 더 강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A씨의 무죄를 선고한 것인데요. 당시 A씨가 조합 예산 집행에 대해 감시 비판을 하는 대의원 지회에 있었고 B씨에게 계속해서 조합 통장에 대한 정보 제공을 신청했지만 집행부를 흠집내려 한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하자 이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글을 올린 것이 조합비 사용 내역 공개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본 것이죠.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 두 사안을 본다면은 어떤 이 명예훼손적 행위를 한 것이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뭐 약간 사적 재단처럼 그 사람을 뭐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목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공익적 목적이. 뭐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어떤 횡령이 의심되는 사안에서 그 어떤 공개를 요청하는 그런 목적이었고요. 앞선 사안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수업을 이제 저지함으로써 다시 더 중한 징계를 위한 재심의를 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추가적인 다른 어떤 공론화를 통한 다른 그 2차적인 목적이 그것도 공익적인 목적이 이제 포함되어야지만 공공의 이익을 이제 인정한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례를 봐도 사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리는 걸로 봐서는 사실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되냐 아니냐는 정말 사안에 맞아요. 따라서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고 민감하게 판단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양육비 배드파더스 문제도 뭐 이쪽에서 생각해 보면 물론 저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만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부모의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주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판단이 엇갈렸던 엇갈렸죠. 거예요. 다만 비교 형량했을 때 무엇이 더 중한 가치인가를 사안마다 놓고 재판부가 좀 고심해서 판단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혹시나 공공의 이익을 벗어나는 인신공격성 메시지가 있다면 명예훼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만큼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 자칫 이 내가 피해자인데도 가해자가 되는 그런 맞아요.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법한 행동을 할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뭐 무조건 나는 공익적 목적이 있으니까 인정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점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허주연의 5천만의 변호인 조아영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명예훼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방금 내드린 퀴즈 보기를 가지고 박지성 님이 팩트 폭격을 자주 당하는 저로서는 오늘 두 번째 보기 듣고 빵 터졌네요. 명예훼손보단 팩폭이 때로 무섭더라고요. 크크 해주셨어요. 저도 빵 터졌습니다. 팩트 폭격을 누가 우리 지숙님께 자주 이렇게 팩트 폭격을 하는 걸까요? 팩폭이고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내 얘기 나쁘게 하는 것보다 팩트 맞아요. 폭격하면서 아프죠. 네, 진짜 진심으로 만약에 충고를 하는 거라면 이 팩트 폭격이 어떨 땐 좀 고마울 때도 있기도 합니다. 박지승 님도 누가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의미로 해주는 분이 곁에 계셨으면 좋겠네요. 주윤성 님이 명예훼손죄는 명예가 있는 사람한테만 적용돼야지 부도덕한 짓을 한 사람한테 무슨 명예가 있을까요? 죄명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질문도 주셨는데 양형 기준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명예훼손 대략 얼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네. 그 일반적이다 이렇게 좀 하기는 어려운 게 명예훼손의 행위 태양이나 뭐 횟수나 침해되는 그 명예의 정도라든지 이런 차이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뭐 초범이다 또 횟수가
단 1회다. 그러면은 뭐 벌금 100만 원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네. 보통 통상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사이에 음. 이제 그냥 간단한 명예훼손, 간단하다 그러니까 참 맞지 않네요. 훼손 음. 당하신 입장에선 크겠지만 어쨌든 네. 행위 태양이나 횟수가 적을 때 또 처음이다 이랬을 때는 초반에 그 적은 벌금이 되고요. 다만 음. 이것이 반복적으로 하고 그 침해되는 명예의 정도가 크다 그랬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 무조건 가볍다고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뭐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냐, 허위 사실 적시 네. 명예훼손이냐, 또 출판물로 명예훼손을 했냐, 아니면 또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으로 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양형이 다른데, 보통 일반 형법의 허위 사실 명예훼손 기본 양형 기준이 4개월에서 1년 네. 정도지만, 실무적으로는 이 조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벌금형이 네. 선고되는 몇백만 원 대부분.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이제 초범이다라고 하면은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들인 것 같고, 그렇지만 뭐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뭐 장사도 못하게 되고 생계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막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거 뭐 벌금 가지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번 그런 게 반복됐다고 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짚어주셨어요. 명예가 있는 사람한테만 적용돼야지 그랬는데 이게 법적으로 얘기하는 건 별개로 하고 부도덕한 짓을 한 사람한테 명예라고 할 것이 있냐 하는 지적에는 참 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감됩니다. 박지숙 님이요. 살아가면서 이런 일에 엮이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으니 어려운 것 같아요. 눈물 해주셨어요. 맞아요. 엮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데, 상대방이 또 이렇게 나에 대해서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원치 않게 또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너른 마음으로 살다 보면 서로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1950님이요. 오늘 내용 조금 어려워서 이해가 절반만 어떡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게 명예훼손이, 이게 나쁜 얘기하면 다 명예훼손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천천히 이해되실 수 있게 꼭꼭 짚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요 계속 진행되는 시간에는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1950님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또 질문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답변도 충실하게 드릴게요. 3611님이요. 조하영 변호사님 언제나 응원합니다 해주셨어요. 우리 변호사님 성함이 조하영 변호사님이시니까 재밌게 조하영 변호사님 이렇게 알려주신 것 같은데 정말 좋은 별명. 네. 성함이 너무 좋으시네요. 좋아요. 네, 자, 조아용 변호사님과 네. 계속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모든 경우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한 사실적 시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는 사례를 전해드렸는데 네. 이번에는 그러면 처벌이 된 사례를 좀 짚어볼까요? 네. 이 명예훼손 부분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쉽지만 또 친근하지만 이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서 오늘 방송 참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안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곰팡이가 핀 빵을 이제 빵집에서 구매한 고객이 빵집이 보상을 이제 해주긴 했는데 그 네. 금액이 적다는 데 불만을 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및 유명 인터넷 사이트 두 곳 등에 빵집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 음.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을 적시하고 뭐 있는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이제 비방의 목적이 인정돼서 그 유죄로 인정된 것이죠. 보상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적다고 지금 이렇게 했다는 점이 좀 중요하게 평가된 것 같네요. 네. 그다음에 요산 오늘 이제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명예훼손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어떤 글을 올렸을 때 원래는 피해자지만 또 명예훼손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조금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신을 성추행한 직장 동료가 있었고 이제 형사고소해서 그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네. 근데 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장에 다시 출근을 했을 테니까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제 마주치는 상황인 건데 음. 그 강제추행의 가해자는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이제 좀 불편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강제추행의 피해자로 판단된 법원의 판결 내용을 그 회사 게시판에 게시를 한 사건이에요. 음. 그러자 그 이제 강제추행의 가해자긴 하지만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된 그 사람이 이제 고소를 한 거죠. 명예훼손으로. 음. 이 그 사안에 대해서 명예훼손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비록 법원의 판결 내용을 게시하고 본인이 피해자인 것은 맞지만 이 사안을 잘 들여다보면은
오로지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좀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음. 앞서 이제 그 대학 강사와 관련해서도 이제 강제추행이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 네. 사안의 경우에는 어떤 그것을 게시한 목적이 이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런 목적보다는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시키지 않겠다라는 목적, 뭐 이런 것들이 공공의 이익으로 이제 목적으로 인정이 되었다면 이 사안에서는 이제 오로지 본인의 어떤 보복이나 아니면 그 사람을 저지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불편한 감정에 대한 음. 호소로 이제 보여졌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은 이익은 인정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례들의 공통점은 이미 한 번 피해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응징을 했다거나 배상을 받은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더 네. 나아갔다는 점에서 이게 어떤 공익적인 다른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이 어떤 보복적인 음. 감정 이런 것들이 많았다 이렇게 판단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유명 연예인의 일명 갑질을 폭로하는 글을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자를 해당 연예인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이제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고소를 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실제 갑질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했고요. 네. 다만 설령 갑질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폭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해서 음. 사실적 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해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과거에도 학폭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TV에 출연한 이제 일반인인 피해자로부터 학창 시절 학교 이제 폭력을 당했고 위 피해자가 더 이상 TV에서 보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안인데요. 이제 피고인 스스로는 공적 인물인 피해자에 대해서 진실한 사실인 피해자 학교 폭력 사실을 적시한 거고 학교 폭력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시킬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고 그래서 공익을 위한 목적이니까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 이렇게 음. 주장을 한 사안이었어요. 1심에서는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있었고요. 근데 피고인이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도 똑같이 유죄 판결을 이제 한 사안입니다. 이 네. 사안에서도 이제 법원에서는 대중매체 출연자의 학교 폭력 가해 여부나 이런 내용들은 사실 시청자들에게 공통 관심사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네. 이렇게 전제를 하고요. 그러나 사안의 경우에서는 이 사안의 경우에 사실 그 이제 적시한 내용만으로는 그 유명 연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일반인이었는데 TV에 출연한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음. 사실 공인이다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학교 폭력의 일방적 가해자라고 주장은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명백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근거가 명백하지 않은 사안을 주장만 했을 때는 오히려 명예만 훼손하고 사람들에게 과도한 비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충분히 예견 가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죠. 그렇군요.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 사실을 폭로했는데 명예훼손 무죄를 받은 경우도 또 있네요. 네, 동호회 단톡방에서 동호회 회장의 과도한 접근, 추근거림을 폭로한 회원의 행위에 대해서 네. 법원이 이제 피고인이 쓴 글의 목적에는 사실 고소인을 이제 비난하려는 목적도 포함은 됐지만 음. 다른 회원에게 주의를 당부하거나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비방의 목적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인정해서 무죄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을 보면 이제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돼도 우리가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한다.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폭로한 사람이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데 가해자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일도 적지 않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뭐 속 시원하다 잘못한 사람 이렇게 뭐 공개당하고 비난받아서 마땅하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또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 교사 사망과 관련한 그 사건에서 가해자 신상 공개가 이루어졌던 사건이나 또 네. 고 이성균 배우를 협박했던 여성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등의 일이 있었는데요. 공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법적 처벌을 감수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행위를 하는데 사실 설사 공개한 사실이 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 등을 통해 이제 음. 누군가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명백히 지금 현행법상 범죄에 성립하고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뭐 법적으로는 처벌을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하면서 공개하는 사례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인 방식으로 보복을 하는 게 사실
우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실 정당화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은 사실 아니지만 그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제때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사안들이 실제 많거든요. 네. 오죽하면 저렇게 했겠나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음. 분명한 건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적 제재를 우리가 인정하면 사회는 무법으로 혼란스러워지고 더 위험한 상황이 전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 이런 말들이 있지만 이런 말이 우리에게 만약에 적용된다면 사실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피해를 끼친 사람이 그 사람이 분명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네. 아니었던 경우에 이미 공개된 그 사람의 신상은 또 어떡합니까? 그래서 피해받은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알리려다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는 일도 꽤 많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또 범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만 적시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 법 개정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데요. 해당 법안에는 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음.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 따르면 가진 사람의 다수는 권력자나 재력가고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사람은 서민이나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음.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지속되면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나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미투, 노동자가 임금 체납이나 직장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제약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근데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맞아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가해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앞서 헌법재판소도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는데요. 헌재는 아직까지는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형사처벌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점에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공익과 사적 제재의 이 효과 사이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문제예요. 이게 뭐 어떻게든 좀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해 줄 수 있다면 이런 사적 맞아요. 제재 얘기가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론을 던져주고 가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적시 관한 명예훼손 관련해서 다양한 사례를 짚어봤습니다. 조아영 변호사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봬요. 예, 감사합니다.